무명을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여기에 있는 물레와 배틀입니다. 문익점은 돌아가시면서 후손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더 좋은 무명을 만들 수 있게 무명을 만들 수 있는 기계들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라. 그래서 그 후손들은 그 유언을 따라서 무명을 만들 수 있는 그 기계를 더욱더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익점의 손자 물레가 만든 물레, 그래서 이 물레 이름이 물레라는 손자 이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문영이라는 손자는 이 배틀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 배틀의 이름은 문영이라는 이름이 배틀에 오지 않고 이렇게 짠 천, 이 천에 문영이라는 이름이 무명으로 와서 붙었습니다. 강혜영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오늘 53편째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겨울이 성큼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문익점의 목화가 만든 히스토리입니다. 문익점의 목화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제가 먼저 재밌는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목화꽃 덕분에 왕비가 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때는 영조 때입니다. 영조의 정비였던 정성왕후가 승하하셨습니다. 그래서 계비를 드려야 됐죠. 그런데 부왕이셨던 숙종이 후궁은 왕비로 삼지 말라라는 명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비를 간택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간택령이 내려졌고요. 이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는 자리에 영조가 함께했습니다. 영조가 자신의 왕비가 될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는 자리에서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강효석의 대동기문에 실려 있습니다. 영조는 왕비 후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처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심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측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조는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꽃이 가장 이쁘다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처녀가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화꽃입니다. 솜을 만들어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대답을 했던 이가, 그래서 왕비가 된 이가 바로 정수나무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이야기로 왕비가 된 정수나무의 이야기 들려드렸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목화씨와 고려의 만남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익점이 목화씨를 들여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문익점이 목화씨를 처음 들여왔다? 이건 아닙니다. 그럼 문익점이 목화씨를 들여오기 전에 우리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에 백첩포라는 면포를 짓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백첩포라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면직무를 부르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신라 시대에도 백첩포를 만들어 중국에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삼국시대에 이미 면으로 만든 직물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부여 능산리 유적에서, 부여 능산리 유적은 백제의 유적입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면직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문익점이 목화씨를 들여온 것보다 훨씬 오래전, 그러니까 8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 직조를 자세히 현미경으로 관찰해 봤더니 면직물인 게 확인이 되었고요. 그 직조 방식이 굉장히 독창적이고 선진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백제의 기술력이 놀라운 수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렇듯 삼국시대에 이미 면직물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목화 재배가 되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시대의 목화 재배는 대량 재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값이 비싸고 귀한 것이었죠. 그래서 주로 중국으로 의뢰품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익점의 목화씨는요, 대량 재배가 가능한 목화씨란 얘기죠. 개량된 목화씨를 들여온 겁니다. 어디에서요? 원나라에서 들여왔죠. 그럼 우리는 문익점이 원나라에 가게 된 까닭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는 공민왕 때였습니다. 공민왕은 고려 말의 개혁군주였죠. 당시 우리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공민왕은 원나라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원 정책을 썼습니다. 여기 쌍성 총가부 지역은 원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지역이었는데 원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이만큼 땅을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바깥으로는 원의 세력을 몰아내고 반원 정책을 쓰고 있었고요.
안으로는 또 원나라 세력을 등에 업고 권세를 누리던 권문세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권문세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기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원나라에서 황후가 된 고려 여인 기왕후의 오라비였습니다. 공민왕은 이 기철을 죽이게 되죠. 그렇게 바깥으로는 원의 세력을 몰아내고 안으로는 원나라를 등에 업고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을 제압했습니다. 이렇게 공민왕의 개혁 정책이 잘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건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홍건적은 앞서 배 선생님의 주원장 강의 때 홍건적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홍건적은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한족이 원에 맞서서 일으킨 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건적이 세력이 약해서 원에게 쫓기게 되면서 고려로 쳐들어왔던 겁니다. 두 차례 홍건적의 침입이 있었고 두 번째 침입 때는 무려 20만의 홍건적이 쳐들어왔고 고려는 수도 개경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왕 공민왕은 안동까지 피난을 가야 되는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되었죠. 그러니 고려 혼자만의 힘으로는 홍건적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려는 홍건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원나라와 손을 잡아야 했던 거죠. 원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공민왕이 이번에는 원나라의 고개를 숙여야 됐겠죠. 그래서 원나라에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원나라에 가는 사신 행렬에 바로 문익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나라에 갔던 사신들은 원나라에서 기왕후를 만나게 되었고 기왕후는 그 당시 공민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공민왕은 반원 정책을 썼기 때문에 기왕후에 눈밖에 나 있었습니다. 기왕후는 고려에서 온 사신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공민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당시 원나라에서 새롭게 고려의 왕으로 밀고 있던 더 큰 군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고려의 사신들은 원나라에 와 있습니다. 원나라 기왕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사신들은 공민왕의 편에 섰을까요? 더 큰 군의 편에 섰을까요? 대부분의 사신들은 원의 눈치를 봐야 됐기 때문에 더 큰 군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원나라에서는 더 큰 군에게 1만의 군대를 주고 고려로 침입해 가서 공민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영이 이끄던 고려군에게 참패를 당했고 결국 원나라도 공민왕을 다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원나라에 갔던 사신들 대부분 더 큰 군의 편에 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문익점은 다른 사신들과 달리 공민왕의 편에 서서 원 황제의 눈밖에 나게 되었고 그래서 3년간 유배 보내졌고 유배에서 돌아오는 길에 목화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익점 역시도 다른 대부분의 사신들과 같이 더 큰 군의 편에 서게 되었고요. 결국 더 큰 군이 고려를 공격했다 패하게 되면서 문익점도 다른 사신들과 함께 고려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고려사의 기록에 따라 보면 문익점은 원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원나라에 머물다가 더 큰 군 편에 섰다가 그가 패배한 후 귀국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익점의 유배, 거짓인 걸로 확인이 되었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목화실을 붓두껍에 몰래 넣어서 들여왔다. 우리가 문익점이 목화실을 들여온 데 대해서 알고 있는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기록에 따르면 문익점이 길가의 목면나무를 보고 그 씨 10여 개를 따서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붓두껍에 몰래 넣어서 산업 스파이처럼 들고 온 것이 아닌 거죠. 뿐만 아니라 목화는 원나라의 수출 금지 품목이었다? 이것도 아닙니다. 원나라의 수출 금지 품목이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따서 주머니에 넣어올 수 없었겠죠. 그리고 원나라의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이색의 책 목은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이색이란 사람은 문익점과 함께 동문수학하기도 했었던 고려 말의 학자입니다. 그리고 이색은 당시 원나라에서 잠시 머물면서 원나라 학자들과도 많은 교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색에게 원나라의 학자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나에게 모시뿌리를 보내준다면 그대에게 목화 열매를 보내주겠소. 그럽니다. 이색에게 모시뿌리를 원나라에 보내주면 원나라에서는 이색에게 목화 열매를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모시가 유명한 곳이 어딘가요? 한산이죠. 바로 이색이 한산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시를 보내주면 목화 열매를 주겠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 목화가 반출 금지 품목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문익점이 목화실을 고려로 들어오게 된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오해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무명이 된 목화 이야기,
목화실을 들여와서 어떻게 재배에 성공을 거두고요. 그렇게 얻은 목화솜으로 어떻게 무명을 만들게 됐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익점은 고려로 왔지만 더 큰 군의 편에 섰기 때문에 관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파직당하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목화실을 심었죠. 그런데 목화실을 혼자서 다 심은 것이 아닙니다. 장인 정천익을 찾아갔습니다. 장인 정천익은 문익점보다 농사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천익과 문익점이 목화실을 나누어서 심었습니다. 한 곳에 다 심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원나라와 고려하고 토질이 다르잖아요. 기후도 다르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목화 재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런 실험 정신을 발휘했던 겁니다. 그렇게 문익점과 장인 정천익이 산청 지역에서 목화를 처음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청 지역에 가면 이렇게 목면 10의 유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화씨를 심었는데 목면의 씨를 뜰에 심고 백방으로 마음을 써서 배양을 했다. 처음에는 목화가 잘 번성했다가도 끝내는 시들어 다만 한 그루만 남았다고 합니다. 10여 개의 씨앗을 심었는데 그 중에 목화 한 그루만 살아남았다는 거죠. 정말 기적처럼 목화 재배가 성공을 거두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목화 재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고려 말에 들어왔던 원나라의 농서를 소개한 농상지표라는 책에 보면 이 목화를 재배하려면 모래와 흙이 반쯤 섞여 있는 그런 흙이어야 되고 습한 지역에는 목화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습하지 않은 비옥한 토지라야 목화가 잘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 이 한 그루의 목화가 살아남은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그루 살아남은 목화에서 100여 개의 씨앗을 얻었고요. 그 100여 개의 씨앗을 다시 나누어서 심어서 많은 씨앗을 다시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서 목화를 재배하게 한 거죠. 그렇게 고려에서의 목화 재배가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화 재배는 성공을 했지만 문제는요, 목화솜을 따서 이걸 어떻게 천으로 만드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천익의 집에 원나라에서 온 승려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길을 지나던 원나라 승려 홍원이 정천익의 집 근처에 이렇게 목화가 피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날 본토의 물건을 다시 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건 우리 원나라에서 흔히 보던 목화인데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홍원을 정천익은 자기 집에 모셔와서 며칠을 머물게 하면서 홍원으로부터 무명을 만드는 방법을 전해 듣게 됩니다. 승려 홍원은 정천익의 집에 머물면서 씨를 뽑고 배를 짜는 기술을 상세히 가르쳐주고 그걸 만드는 기구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천익은 배운 것을 여종에게 가르쳐서 배를 짜서 배 한 피를 만들었고요. 그걸 마을에 전하여 서로 배워 알아서 한 고을에 다 보급이 되었고 10년이 되지 않아서 온 나라에 보급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원나라 승려 홍원이 씨앗이라는 기계를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씨앗이라는 기계는 목화솜 안에 목화 씨앗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솜과 씨앗을 분리하는 기계입니다. 이 씨앗기의 작은 틈 사이로 씨는 통과하지 못하고 목화솜만 통과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목화솜에서 씨앗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은 이 목화솜을 대나무로 만든 활처럼 생긴 걸로 튕깁니다. 그러면 솜이 이렇게 부풀러지게 되거든요. 이걸 솜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활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은요. 이렇게 부풀린 솜들을 얇은 대나무 가지를 넣어서 이렇게 말면 고치처럼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고치를 말아서요. 그 고치의 실끝을 물레에 걸고 물레를 돌립니다. 그러면 꼬이면서 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실을 이렇게 배틀에 씨실과 날실을 교차시켜서 짜게 되면 바로 무명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으로 목화솜이 무명이 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김홍도의 풍속화에서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김홍도의 풍속화를 보면 지금 양반인 것 같은 사람이 물리질을 하고 있죠. 양반이지만 가난한 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양반도 이렇게 물레질을 해서 무명을 만들면 큰 돈을 마련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무명은 백성들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여성들이 또 노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풍속화를 보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실을 이렇게 길게 해서 실이 엉키지 않게 하면서 여기에 풀질을 해서 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배틀에서 짜게 되면 더욱더 좋은 무명천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여기 배틀에서 무명을 짜고 있는 며느리, 이 며느리를 뒤에서 보고 있는 시어머니 보이시죠? 눈초리가 어떤가요? 아주 매섭죠. 며느리가 배틀을 제대로 잘 짜고 있는지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명을 짜는 일은 백성들에게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이렇게 목화를 재배하고 솜을 얻어서 그걸로 무명을 만들기까지의 과정, 이 모든 과정을 문익점과 장인 정천익이 해내었습니다. 문익점과 장인 정천익은 목화를 재배하고 거기서 얻은 목화솜으로 무명을 만들기까지 그 노하우와 그 기술들을 여러 가문에게 다 전수해 줬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기술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공유했던 거죠. 그런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목화 재배와 무명을 만드는 기술이 10년 안에 이렇게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겁니다. 무명을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여기에 있는 물레와 배틀입니다. 문익점은 돌아가시면서 후손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더 좋은 무명을 만들 수 있게 무명을 만들 수 있는 기계들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라. 그래서 그 후손들은 그 유언을 따라서 무명을 만들 수 있는 그 기계를 더욱더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익점의 손자 물레가 만든 물레, 그래서 이 물레 이름이 물레라는 손자 이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문영이라는 손자는 이 배틀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 배틀의 이름은 문영이라는 이름이 배틀에 오지 않고 이렇게 짠 천, 이 천에 문영이라는 이름이 무명으로 와서 붙었습니다. 원래는 물레와 문영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붙여졌는데 사람들이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와전이 된 거겠죠. 그렇게 후손들은 문익점의 정신을 계속 이어받으면서 남평 문씨 세거지를 형성하면서 전국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도 이렇게 남평 문씨 세거지가 자리하고 있고요. 이곳에 가면 목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목화는 우리 역사에서 삶의 빛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목화가 재배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목화 재배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당시 귀족들은 비단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귀족들은 비단과 모시를, 평민들은 삼배 옷을 입었습니다. 삼배는 값이 싸고 질겼거든요. 그래서 평민들이 입기에 적당한 옷이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하잖아요. 이 추운 겨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추웠을 겁니다. 그 시기에는 영하 10도, 20도 떨어지는 그 겨울을 이들은 삼배 옷을 두 겹, 세 겹 겹쳐 입고 겨울을 나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삼배는 어떤가요? 몸에 감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멍이 숭숭 나 있어서 바람이 그대로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이면 이렇게 얼어 죽는 사람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런데 목화 재배가 성공을 거두고 난 이후부터는요, 겨울철에 무명옷을 입고 무명 속에 솜을 넣어서 따뜻한 솜옷을 지어 입게 되었죠.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솜이불로 겨울밤을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그 덕택에 백성들은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불과 10년이 안 되어 온 나라에 널리 퍼져서 모든 백성들이 입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문익점이 준 것이다 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목화솜이었습니다. 실제로 세종조의 기록에 보면 당시 조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겨울에 죽는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늘 수 있었던 거겠죠. 무명의 쓸모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려 말 공양왕 때 이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혼인을 하고자 하는 집에서는 면포만을 쓰도록 하여라. 원래 이 시기에 처녀들은 결혼을 할 때 혼수품으로 비단 이불을 해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비단이 값비싼 거죠. 그래서 그 혼수를 하지 못해서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결혼을 미루는 그런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양왕 때부터는 모두 면포만을 써서 이불을 해가라, 혼수를 해가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무명은 갑옷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무명을 단단하게 해서 여러 겹으로 갑옷을 만들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흥선대원군 때 이 무명을 겹쳐서 방탄복을 만들었습니다.
흥선대원군에 살던 곳이 운영궁이죠. 운영궁의 뜰에서 실제로 이 방탄복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무명을 몇 겹을 겹쳐야 총알이 통과하지 못할까? 그래서 12겹을 겹쳤더니 총알이 통과하지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무명 13겹을 겹쳐서 이렇게 방탄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방탄복이 신미양요 때 쓰였습니다. 총알을 막아냈던 거죠. 당시 신미양요 때 미군 측의 기록에 보면 총탄을 막기 위해서 조선의 병사들이 입은 군복은 1인치 이상 두꺼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탄복으로서의 효력은 발휘를 했는데요. 이 방탄복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었겠죠. 13겹을 겹쳤으니 무게와 또 두께 때문에 움직임이 좀 둔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꽤 더웠을 것 같네요. 그런데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이 미군들의 또 다른 기록에 보면 총알은 막을 수 있는데 불이 붙으면 절대 불을 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알에 맞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타 죽는 병사들이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방탄복에 불이 붙으면 그대로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무명은 도추로도 쓰였습니다. 무명으로 만든 도추로 배의 속도를 더 높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무명은 배가 방향을 바꾸는 것도 훨씬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해술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죠.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배를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무명을 굉장히 많이 수입해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명은 우리나라 풍속에 물건을 사고 팔 때 반드시 면포로 값을 매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명이 화폐로 쓰였던 겁니다. 이 무명은 쌀과 함께 누구나 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화폐를 대용하고 물건을 사는데 혹은 물건을 교환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데도 이 무명으로 냈습니다. 화폐로 쓰이려면 무명이 일정한 규격이 있어야 되겠죠. 경국대전에서는 무명 한 필을 길이는 16m, 폭은 33cm 그렇게 기준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무명은 조선을 부강하게 만들었고 조선 사람들을 훨씬 더 이롭게 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으로 수출되었죠. 일본은 이 무명을 굉장히 필요로 했습니다. 이 무명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대신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무명을 염색하는 데 쓰는 소목이라는 목재를 수입해 오게 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의 무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면포를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와의 무역을 간절히 원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이 원하는 만큼 면포를 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수공업으로 면포를 짜야 됐으니까요. 그래서 일본은 삼포 외란을 벌이기도 했었고요. 이후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된 데도 면포를 더 많이 구해가고자 하는 그런 일본 사람들의 욕구가 임진왜란에 작용한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문익점이 어떻게 목화실을 들여왔고 거기서 얻은 목화로 어떻게 무명을 만들게 되었고 그 무명이 우리 역사에 어떻게 빛을 가져다 주었는지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문익점 그가 목화실을 들여올 수 있었던 걸까요? 원나라에 사신으로 간 사람들은 문익점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나라를 다녀갔겠죠. 그런데 그들은 목화를 보고도 가져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가져가서 고려에서 재배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했을지도 모르겠고요. 사실 관료들이 비단을 입고 겨울을 나면 됐기 때문에 백성들에게까지 걱정이 미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익점은 달랐죠. 문익점은 원나라에 가서도 원나라 사람들의 일상을 꼼꼼히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문익점은 고려에 있을 때도 원나라에서도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기록해왔기 때문에 고려 백성들에게까지 생각이 미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렇게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들여온 목화시는 문익점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익점의 마음을 후손들이 잘 계승해 주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렇듯 문익점은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문익점이 이루어낸 이 성과들을 우리 역사에서는 어떻게 칭송하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익점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왕 때에는 정객주부라는 종 7품의 벼슬을 받았고 태종 때에는 문익점의 아들에게 사헌감찰이라는 벼슬이 내려졌습니다. 또 세종 때에는 영의정과 부민후에 추종되었습니다. 부민후라 그러면 백성을 부강하게 만들어줬다 해서 그렇게 칭송을 했고요. 정조 때에는 경남 산청에 있는 문익점의 사당에 도천서원이라는 왕이 직접 서원의 이름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익점에 대해서 율곡이 선생은 신농은 백성들에게 밭갈이 하는 법을 가르쳤고 후직은 백성들에게 농사일을 가르쳤다. 신농과 후직은 중국에서 신으로 받들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충선은 우리 백성들의 의복을 해결했으니 이 공로가 신농과 후직의 고비된다. 이렇게까지 칭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송시열은요, 이전의 사람도 문공 같은 이가 없었고 이후의 사람도 또한 문공 같은 이가 없으며 이후에도 역시 문공 같은 이는 없을 것이다. 정말 최고의 칭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문익점과 문익점이 들여온 목화시, 그 목화시가 어떻게 무명으로 만들어졌고 그 무명이 우리 역사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저는 문익점의 삶이 목화와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목화꽃은 2번 꽃을 피웁니다. 목화꽃이 피면 꽃이 금방 져버립니다. 그리고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가 무르익어서 그 속에서 목화솜이 터져 나오죠. 문익점의 삶도 그렇습니다. 문익점이 출세를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은 아니었지만 그가 목화시를 들여와서 무명을 만들고 백성을 이롭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것은 그의 삶이 2번째 꽃 피운 목화솜과 같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꽃이 지고도 앙상이 말라가는 몸으로 다시 한번 꽃을 피우는 목화. 여러분은 몇 번의 꽃을 피우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